옛날 조선 인조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박서방이라는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산에서 나는 온갖 약초를 캐어다가 장터에서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내였지요. 나이는 30을 조금 넘었고 키는 훤칠하지만 몸은 산일을 하며 다져진 탓에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눈만큼은 맑고 총기가 있어 한 번 본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박서방의 집은 안동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총각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작은 논밭과 약초 장사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박서방은 산에 대해서만큼은 타고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약초가 자라는지, 언제 따야 약효가 좋은지를 꿰뚫고 있었거든요. 박서방이 약초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안동 부사의 부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요. 온갖 명의들이 와서 진찰해봐도 낫지 않았는데 박서방이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드시는 물이 혹시 새로 판 우물물은 아닙니까? 부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소. 한 달 전에 새로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요? 그 우물 주변에 독버섯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뿌리가 땅속에서 연결되어 물에 독이 스며들었을 겁니다. 정말로 확인해 보니 그 말이 맞았고 우물을 메우고 다른 곳에서 물을 길어다 쓰니 부인의 병이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박서방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요. 안동 장터의 약방 주인 김영감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이번에 가져온 당귀가 참 좋네요. 색깔도 고르고 향도 진하고 말이에요.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님. 지리산 깊은 곳에서 정성껏 캔 것이니 약효도 좋을 겁니다. 안동 장터의 약방 주인들은 모두 박서방을 믿고 약초를 사들였습니다. 한 번도 가짜나 불량품을 가져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서방의 약초는 늘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게 팔렸지만 그래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박서방의 마음에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가을이 유난히 일찍 와서 좋은 약초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지요. 게다가 장터에는 다른 고장에서 온 약초꾼들이 늘어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박서방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이번 겨울은 어떻게 날지 걱정이구나. 약초값도 떨어지고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이 평소처럼 산에서 내려와 장터에서 약초를 팔고 있는데 낯선 사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것이 제법 부유해 보였지요. 얼굴은 둥글고 살이 쪄서 복스러워 보였지만 작은 눈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이 영 믿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그 사내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약초 장수. 혹시 천년 묵은 산삼 같은 건 없습니까?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요. 그런 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그야 그렇겠지요.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가보시겠소?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 그런 것이 있다면 나라에 바쳐야 할 만큼 귀한 것인데 이런 장터에서 함부로 거래할 물건이 아니었지요. 아닙니다. 그런 귀한 물건은 저 같은 사람이 다룰 게 못 듭니다. 아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구실 거 없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약초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 같은데 말이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텐데요. 그때 김진봉이 주머니에서 은화 몇 냥을 꺼내 보였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번뜩였지요. 그 돈이면 석 달은 넉넉히 살 수 있는 큰 돈이었거든요. 이건 그저 미리 드리는 사례금의 일부요. 일이 성사되면 이것의 10배는 더 드리겠소. 그 사내는 김진봉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큰 상인이라고 하면서 며칠 후에 있을 거래에 약초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박서방이 함께 가서 산삼의 진위를 확인해주면 후한 사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내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1년 동안 벌 돈을 하루에 벌 수 있을 것이오.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루면 되는 겁니까? 물론이지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이면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김진봉의 말에 박서방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요즘 약초 값이 떨어져서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곧 겨울이 오면 산에 올라가기도 어려워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찾으신 겁니까? 안동에는 저보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약초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아, 그게 말이지요. 사실 김 영감님께서 당신을 추천하셨어요. 약초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산삼 같은 귀한 약재는 당신만한 전문가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영감이 자신을 추천했다는 말에 박서방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지요.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니겠지요? 위험하긴요. 그저 산삼 하나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일인데 뭐가 위험하겠습니까? 하하. 김진봉의 웃음소리가 조금 어색했지만 박서방은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봉이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함께 길을 떠났지요. 목적지는 안동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김진봉은 박서방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의 큰 상인들 이야기, 귀한 약재들의 가격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거래할 산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이번에 거래할 산삼은 정말 천년은 좋기 묵은 것이라오. 뿌리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향기만 맡아도 기운이 솟아날 정도지요. 하지만 워낙 비싼 물건이라 가짜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오. 그래서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요. 박서방은 점점 기대가 되었습니다. 평생 약초를 다뤄왔지만 천년 묵은 산삼은 구경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귀한 것을 볼 수 있다니 돈을 떠나서라도 가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김진봉이 말하는 서울 이야기들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가끔 말을 더듬거나 얼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지요.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서울에서는 산삼을 주로 어디서 구하시나요? 김진봉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그게 주로 강원도에서. 아니, 경상도에서. 여러 곳에서 구하지요. 하하. 아,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평안도에서 가장 좋은 산삼이 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게 제가 말 실수를. 요즘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헷갈렸네요. 박서방은 마음 한편에 의심이 생겼지만 이미 길을 떠난 마당에 지금 와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받은 사례금도 있었고요. 중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주막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김진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막 주인이 박서방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손님, 조심하시오. 저 사람 며칠 전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왔다가 싸우고 간 일이 있었어요. 박서방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싸웠다고요? 네, 뭔가 약재 거래를 하다가 서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함께 온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면서 혼자 도망갔어요. 박서방의 등골에 찬바람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진봉이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요. 김진봉이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아, 그냥 길에 대해 물어본 것뿐입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두 사람은 한적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고 집들도 몇 채 되지 않았지요. 더욱 이상한 것은 마을의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아, 오늘이 장날이라 모두 큰 마을로 갔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김진봉이 안내한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대문도 오래된 것 같았지요. 여기가 바로 그 집이요. 주인은 최판서라는 분인데 대대로 약재 장사를 해온 집안이라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이 넓고 사랑채도 제법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기척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때 박서방은 뒤뜰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김진봉이 사랑채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저, 김진봉입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이 60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수염이 희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최판서라고 소개된 그 노인은 박서방을 훑어보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이 약초를 보러 온 분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시오. 그런데 박서방이 사랑채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뒤뜰에 큰 산에 둘이 숨어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들이 험상궂어 보였지요. 박서방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은 아, 그들은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오. 워낙 귀한 물건들이 많다 보니 조심해야 해서 말이지요. 사랑채 안은 온갖 약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면에는 약재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들이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약재들 중 상당수가 가짜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최판서는 그 중 하나의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 상자 안에 있소이다. 우리 집안 대대로 간직해온 보물이지요. 박서방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천년 묵은 것입니까? 김진봉이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정말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최판서가 상자를 열자 정말로 놀라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비단에 곱게 쌓인 산삼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크기부터가 보통 것과는 달랐지요. 뿌리가 정말로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고 향기도 진했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산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약초를 다룬 지 오래된 박서방의 눈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김진봉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천년 묵은 것 같지 않소?
박서방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서방이 산삼을 들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뿌리의 결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오래된 산삼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요. 혹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끝부분을 조금 잘라서 속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박서방의 말에 최판서와 김진봉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최판서가 허락했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되니까 아주 조금만 해주시오. 김진봉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조금만요. 워낙 귀한 물건이라. 박서방이 작은 칼로 산삼 끝부분을 조금 잘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린 부분에서 전혀 다른 색깔이 나타났지요. 겉은 오래된 산삼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뿔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건 산삼이 아니라 도라지 뿌리 같은데요. 그것도 겉에만 뭔가 칠을 한 것 같고 박서방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최판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뭐라고? 감히 우리 집안의 보물을 가짜라고 하는 거요? 박서방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면 왜 속과 겉이 다른 겁니까? 이건 분명히 다른 뿌리를 산삼처럼 꾸민 것입니다. 보세요. 이 갈색 칠이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서방이 당당하게 말하자 김진봉이 나서서 윽박질렀습니다. 이 시골뜨기가 감히 서울에서 온 상인과 최판서님을 사기꾼 취급하다니.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냐? 그때 갑자기 사랑채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뒤뜰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요. 얼굴들이 험상궂게 생긴 것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김진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놈이 우리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큰 사내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이 새끼가 우리 계획을 망치고 있다고? 박서방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지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저는 그저 산삼을 감정해달라고 해서 온 것뿐인데요. 최판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제 와서 순진한 척하기냐? 사실은 이렇다. 우리는 이 가짜 산삼을 진짜라고 속여서 큰 돈을 받고 팔려고 했는데 내가 가짜라고 밝혀버렸구나.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김진봉이 화를 내며 설명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가 진짜다라고 확인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서울의 큰 부자에게 팔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짜라고 하니 우리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박서방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진짜 사기꾼들이었고 자신은 그들의 사기 행각에 이용당할 뻔했던 것이지요. 박서방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최판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됐나? 내가 나가서 이 일을 발설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내 놈을 여기서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건장한 사내 중 하나가 허리에서 칼을 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박서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지요. 작은 사내가 물었습니다. 형님, 이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산에 묻어버릴까요? 큰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체라도 발견되면 귀찮아져. 차라리 계곡에 빠뜨려서.
김진봉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해. 이 근처에 다른 집들도 있으니까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 박서방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일 작정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오래 생활하며 기른 지혜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박서방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오히려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봉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네, 저는 진짜 천년 묵은 산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가짜 말고 진짜 천년 산삼 말이에요. 사기꾼들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진짜 천년 산삼이라니 그것만 있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터였지요. 최 판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박서방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산을 다니면서 발견한 곳인데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천년은 좋게 묵은 산삼이 있어요. 큰 사내가 위협했습니다. 만약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박서방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면 제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있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서방은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물론 그런 산삼은 없었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했거든요. 김진봉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냐? 여기서 하루 정도 걸어가야 하는 깊은 산속입니다. 길도 험하고 찾기도 어려워서 저 아니면 갈 수 없어요. 최 판서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작은 사내가 의심을 표했습니다. 형님, 혹시 이놈이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닐까요? 큰 사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놈이 목숨이 아까워서 거짓말을 하는 걸지도 몰라. 박서방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박서방이 급히 주머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산삼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사실 이것은 박서방이 며칠 전에 산에서 발견한 100년 정도 묵은 산삼이었는데 너무 작아서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제가 그곳에서 떨어진 산삼 조각을 주워온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그 조각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록 작은 조각이었지만 확실히 진짜 산삼이었거든요. 최 판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 이건 정말 산삼이군. 향기도 진하고 이 정도 품질이라면 김진봉도 흥분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큰 산삼이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는데. 사기꾼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최 판서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때는 정말 죽는다는 걸 알아둬라. 박서방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정말 험해서 밧줄이나 삽 같은 도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큰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날 밤 박서방은 사랑채 한쪽 방에 갇혀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문 앞에는 큰 사내가 지키고 서 있었지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박서방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지? 정말 험한 곳으로 가야겠는데. 아, 계곡 있는 곳으로 가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도망칠까? 한편 사기꾼들은 옆방에서
내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김진봉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로 산삼이 있을까요? 최 판서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든 없든 일단 그 놈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혹시 정말 있다면 대박이고 없다면 큰 사내가 끝을 맺었습니다. 없다면 그냥 계곡에 빠뜨려 버리면 돼. 작은 사내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최 판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가는 거야. 4명이서 한 놈을 지키는데 무슨 걱정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사기꾼들과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김진봉과 최 판서, 그리고 건장한 사내 둘까지 총 4명이었지요. 박서방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길이 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산길은 정말로 험했습니다. 바위투성이의 길도 제대로 나지 않아서 사기꾼들이 중간중간 불평을 했지요. 김진봉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거냐? 너무 험한데. 박서방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곳에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작은 사내가 투덜거렸습니다. 에이고, 다리야,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 하나? 큰 사내가 다그쳤습니다. 그만 투덜거려. 돈 생각해봐. 천년 산삼 하나만 있으면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박서방은 일부러 더 험한 길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어떻게 하면 이들을 따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지요. 중간에 쉬면서 물을 마실 때였습니다. 최 판서가 지쳐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냐? 벌써 2시간은 걸어온 것 같은데.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기 저 고개만 넘으면. 그런데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김진봉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뭐를 조심하라는 거냐? 박서방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산삼이 있는 곳 근처에는 큰 멧돼지들이 살고 있어요. 산삼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작은 사내가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멧돼지라고? 그럼 위험하잖아. 박서방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 멧돼지들이 몰려와서 공격할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박서방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사기꾼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무기를 준비해야겠는데. 박서방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무기를 쓰면 더 위험해져요. 멧돼지는 피냄새를 맡으면 더 흥분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접근해서 재빨리 산삼만 캐고 도망쳐야 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박서방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는 깊은 계곡이 가로막고 있었고 나무로 만든 다리 하나가 계곡을 가로질러 놓여 있었지요. 다리는 오래되어서 삐걱거렸고 한 번에 한 사람씩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박서방이 건너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계곡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 바위 뒤쪽에 천년 산삼이 자라고 있어요. 사기꾼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았지만 워낙 멀어서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지요. 최 판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저기에? 박서방이 확신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위험해 보이니까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건너야겠어요. 김진봉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갈 거냐? 최 판서가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먼저 건너가 볼 테니
너는 뒤에서 오너라. 하지만 박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가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헛걸음하지 않으시죠. 사실 박서방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곡 건너편에는 예전에 와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산속 깊숙이 들어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지요. 만약 먼저 건너가서 그 길들 중 하나로 도망간다면 이 험한 산에서 자신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경고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우리도 바로 따라갈 테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라. 큰 사내가 위협했습니다. 이 자식아, 너 혹시 도망갈 생각 아니지? 만약 도망간다면 내 집에 가서 불을 질러버릴 거야! 박서방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도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요.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생각보다 더 낡아서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지요. 사기꾼들은 긴장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박서방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다리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다리 한쪽 줄을 칼로 잘랐습니다.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박서방은 건너편으로 뛰어내렸지요. 다리는 그대로 계곡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기꾼들이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이놈아, 내가 지금 뭘 한 거냐? 김진봉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 자식, 계획적으로 우리를 속인 거지? 최 판서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기어코 찾아내서 죽여버리겠어. 박서방은 건너편에서 크게 소리쳤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기꾼들과 함께 다닐 수 없어요. 큰 사내가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이 자식아, 우리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기어코 찾아내서 죽여버리겠어! 작은 사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죠? 이제 건너갈 방법이 없는데. 최 판서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분명히 다른 곳에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하지만 박서방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산길을 잘 아는 박서방은 빠른 걸음으로 안전한 곳으로 향했지요. 사기꾼들은 하루 종일 계곡 주변을 돌아다니며 다른 길을 찾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곡 주변은 모두 깎아지른 절벽이어서 다른 곳에서 건널 수가 없었거든요. 김진봉이 분해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 자식, 완전히 우리를 농락한 거야. 최 판서가 고민하며 물었습니다. 그 놈을 잡으려고 며칠 더 머물까? 큰 사내가 조언했습니다. 형님, 그보다는 빨리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놈이 관아에 신고하면 큰일이에요. 작은 사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체가 들통났으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결국 사기꾼들은 그날 밤짐을 싸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서방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절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스님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박서방의 사정을 듣고 하룻밤 재워주었지요. 스님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위험할 뻔했네. 부처님이 보살펴 주신 거야. 박서방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스님이 조언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안동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 빨리 가서 관아에 신고하거라. 그런 나쁜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스님이 알려준 길로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관아에 가서 사기꾼들의 일을 신고했지요. 박서방이 급히 말했습니다. 사또님, 큰일입니다. 가짜 산삼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박서방이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사또는 크게 놀라며 즉시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마을로 가서 그들을 잡아오너라. 하지만 포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기꾼들이 도망간 뒤였습니다. 집에는 가짜 약재들과 산삼을 꾸미는데 쓰인 도구들만 남아 있었지요. 포졸이 보고했습니다. 사또님, 그들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증거품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사또가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고을에도 연락해서 그들을 찾도록 해라. 그리고 박서방,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또님. 사또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덕분에 큰 사기를 막을 수 있었네. 만약 그 가짜 산삼을 진짜라고 속여서 팔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텐데 말이야. 박서방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제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사또님. 그 일이 있은 후 박서방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험한 일을 당해도 지혜롭게 헤쳐나간 이야기가 퍼지면서 멀리서도 박서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몇 달 후 사또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전라도에서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서방, 좋은 소식이야. 그 사기꾼들을 드디어 잡았다네. 박서방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잡힌 건가요? 사또가 설명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가 들켰다네. 그곳 약초꾼이 가짜임을 알아차리고 신고했거든. 자네가 그때 신고해준 덕분에 다른 고을에서도 미리 주의하고 있었던 거야. 박서방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못하게 되어서요. 사또가 포상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에게 포상금도 나왔네. 사기꾼을 잡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말이야. 사또가 내민 포상금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박서방이 한 해 동안 벌 수 있는 돈의 절반 정도 되는 액수였지요. 박서방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큰 돈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사또님. 사또가 당부했습니다. 마땅히 받을 돈이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신고하게. 그 후 박서방은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접근하는 낯선 사람들에게는 특히 주의를 기울였지요. 어느 날 또 다른 상인이 박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상인이 제안했습니다. 박서방님, 좋은 제안이 있는데요. 귀한 약재 거래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박서방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약재인지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오셨는지, 추천인은 누구인지도 알려주세요. 상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급한 일이라서. 박서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시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어요. 그 상인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고을에서 온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박서방은 그 후에도 계속 정직하게 약초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젊은 약초꾼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곤 했답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려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느니라. 특히 너무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니까 말이야. 몇 년 후, 박서방은 안동에서 가장 큰 약방을 열었습니다. 사또의 부인을 구한 일과 사기꾼들을 잡는데 도움을 준 일로 명성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박서방의 약방을 찾았거든요. 손님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서방님,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박서방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온 것이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박서방은 착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인은 박서방의 정직함과 지혜로움을 보고 반한 약방집 딸이었지요. 두 사람은 아들, 딸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부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옛날에 그런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무섭지 않았어요?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써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침착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는 법이에요. 박서방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정직함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박서방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박서방이 젊은이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젊은이들아, 세상에는 쉬운 길로 큰 이익을 얻으려는 유혹이 많지만 그런 길에는 항상 함정이 숨어 있는 법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비록 돈은 조금 늦게 모을지언정 마음은 평안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느니라. 젊은이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님, 요즘은 정직하게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인 것 같은데요. 박서방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는 법이야. 나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단다. 이렇게 박서방은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와 용기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고 사기꾼들의 계략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안동 땅에서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답니다. 세상에는 유혹과 함정이 많지만 박서방처럼 정직하게 살고 위기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생이 양반에게 몸을 허락한 이유. 혹시 어떤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상상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가장 슬픈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200년 전 한양 기방가로 떠나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임금 시절.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한양 기방가에는 온갖 권력자들이 드나들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름난 곳이 바로 취월로였습니다. 이곳에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기생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춘향이었습니다. 23세 춘향은 정말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아름다운 얼굴과는 달리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돈과 권력. 세상에 믿을 건 그것뿐이야.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기방에 팔려온 그녀에게 세상은
냉혹하기만 했거든요. 그런 춘향에게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방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취월로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양반은 다른 권력자들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고 거만한 기색도 없었지요. 저는 사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판서라는 분이었습니다. 새로 지방고을의 관리로 부임하게 된 그는 상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것이었지요. 기방 주인이 춘향을 불렀습니다. 춘향아, 이분은 새로 부임하신 이판서님이시다. 잘 모셔드려라.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판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놀랐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지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곳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춘향은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뭘 모르시겠다는 거죠? 돈만 내시면 뭐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판서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나 나누면 안 될까요? 이야기요? 처음 듣는 소리네요. 양반들이 기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러 온다니. 춘향의 차가운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판서는 계속 춘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저 이야기만 나누고 갔지요. 고향은 어디십니까? 가족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관리 일은 어렵지 않으신가요? 다른 양반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춘향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춘향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판서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몸을 드릴게요. 이판서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춘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판서님이 새로 부임하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경상도 하동고을이죠.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 그때 춘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곳이 제 고향이에요. 춘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하동고을의 평범한 농가 딸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죠. 이판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그 고을에 새로 부임한 관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악랄했습니다. 춘향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세금을 걷는다며 백성들의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벌금까지 물렸죠. 그런 일이...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농부였어요. 하지만 흉년이 든 해에 세금을 낼 수 없었죠. 그러자 그 관리는... 춘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를 곤장으로 때려 죽였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이 들어 돌아가셨고 어린 남동생은 굶어 죽었어요. 저만 혼자 살아남았죠. 이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춘향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안간한 전임 관리의 이름이 이정수였어요. 이판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수라고요? 네. 왜요? 혹시 아시나요? 이판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정수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친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춘향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그래서 기방에. 네. 친척들이 저를 기방에 팔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춘향은 고개를 들어 이판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반들을 믿지 않아요. 모두 똑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요. 판서님은 다르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청렴하다고. 춘향이 방을 나간 후 이판서는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정수. 내 형이 그런 짓을. 이판서의 형 이정수는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을 줄은 몰랐지요. 만약 춘향이가 내가 이정수의 동생이라는 걸 안다면 이판서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춘향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친형이었다니. 그때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월양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취월로의 다른 기생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월향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서님, 조심하세요. 춘향이 언니가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평소에는 절대 손님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거든요. 몸을 바치겠다는 말 같은 건. 그런데 판서님께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판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춘향이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월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판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춘향이 자신이 이정수의 동생이라는 걸 알고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것은 아닐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이판서는 춘향을 피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춘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왜 저를 피하세요? 피한다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몸을 바치겠다고 해서 부담스러우신 거죠? 춘향은 이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고향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곳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전임 관리가 남긴 빚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세금 때문에. 이판서는 춘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춘향 씨, 혹시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춘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 부임하신 이판서님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혹시 이정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춘향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사실은 그가 제 친형입니다. 춘향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라고요? 이정수는 제 친형입니다. 하지만 저는 형이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춘향의 눈에서 분노의 빛이 타올랐습니다. 그럼 당신도 아닙니다. 저는 형과 달라요. 어떻게 믿어요? 똑같은 피를 받고 태어난 형제인데.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를 속인 거네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게 아닙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당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하지만 춘향은 이미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판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춘향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판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춘향 씨, 저는 벼슬아치가 되면서 하늘에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맹세요? 백성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겠다는 맹세 말입니다. 당신이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춘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고향을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럼 저는 당신은 아무것도 바칠 필요 없어요. 다만 저를 믿어주세요. 이판서는 춘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춘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이판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동고을에 부임한 그는 전임자의 비리를 모두 조사하여 바로잡았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고 말도 안 되는 세금은 모두 없앴지요. 무엇보다 백성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은 없는지, 병든 사람은 없는지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판서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노? 저런 어진 관리를 만난 것이 우리의 복이야. 그리고 어느 봄날 한 여인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춘향이었습니다. 기방을 떠난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게 되었지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도 진한 화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판서와 춘향은 가끔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둘 사이에는 그 어떤 육체적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기생이 양반에게 몸을 허락한 이유였지요? 춘향은 정말로 자신의 몸을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녀가 자신을 희생하려 한 이유는 오직 하나, 고향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판서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지요.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일까요? 춘향과 이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또한 진정한 권력자란 그 권력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도 말이지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님이 기방에 간 진짜 이유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숙종 임금 시절 한양 성저 심리에 김목수라 하는 사내가 있었나니 손재주는 그럴듯했으나 술을 좋아하여 늘 가난에 허덕이는 신세였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나무값도 치솟았는데 온 한양이 얼어붙을 듯한 혹독한 추위였다. 김목수가 빈 방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에구, 이 추위에 뗄감도 없으니 어쩐다.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떨고 있고 나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벌써 사흘째 굶고 있는데 이 모양이니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오늘은 무엇이든
해서라도 나무를 구해 와야겠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동네 부자들 집에 가서 품삯으로라도 일해보면 어떨까요? 겨울이라 집수리할 일도 많을 테고. 그래,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내 자존심 따위는 이 추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김목수는 낡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다. 골목마다 얼어붙은 우물가에서는 사람들이 얼음을 깨느라 야단법석이었고, 가난한 집들에서는 연기조차 나지 않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김목수는 한 대갓집 앞에 다다랐다. 높다란 담장과 기와집이 위풍당당했고, 대문 앞에는 나무 한 짐이 쌓여 있었다. 김목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여보게, 누구 없소? 이 추운 겨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소. 부디 문을 열어주시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곱게 차린 부인이 나왔다. 나이는 30 남짓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달갑고 자태가 버들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할 만했다. 비단 저고리에 금비녀까지 꽂은 것이 영락없는 양반댁 마님이었다. 무슨 일로 이리 늦은 시각에 찾아오셨나요? 혹시 도둑은 아니시겠죠? 김목수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마님, 실은 이놈이 가난뱅이라 땔감 값을 낼 형편이 못 됩니다. 대신 무엇이든 품으로 갚겠으니 저 나무 한 집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에는 젖먹이 아이와 병든 아내가 추위에 떨고 있사옵니다. 부인이 김목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품삯, 마침 우리 집 뒤안 담장이 기울어져서 고치고 싶었는데 하루 와서 일해주시면 마무 2짐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혹시 목수 일을 제대로 하실 줄 아시나요? 예, 마님. 목수 일이라면 이 기마무개가 이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솜씨입니다. 문짝부터 상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밥도 해드리고 술도 한 잔 대접할게요. 김목수는 기뻐서 몇 번이고 절을 했다. 다음 날 새벽, 김목수는 연장을 챙겨 그 집으로 향했다. 부인은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주었는데 흰쌀밥에 생선찌개까지 있어 김목수는 감격했다. 마님, 이런 귀한 음식을 어찌 이 천한 놈에게.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먹어야 일도 제대로 하는 법이에요. 마음껏 드세요. 김목수는 배불리 먹고 나서 부지런히 담장을 고쳤다. 오래된 담장이 여러 곳이 무너져 있었는데 손재주가 좋은 김목수가 정성껏 손보니 마치 새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인이 또 한 상 차려왔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영감이 북경에 사신으로 가서 집이 참 적적해요. 이렇게 일하는 소리라도 들으니 마음이 좀 나아지네요. 북경이라 하시면 참 먼 곳이군요. 언제 돌아오실 예정입니까? 글쎄요. 나라 일이라 반년은 좋게 걸릴 것 같아요. 혹시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죠. 처음엔 편지도 자주 왔는데 요즘은 소식이 뜸해서 걱정이에요. 부인의 눈가에 그늘이 스쳤다. 저녁 때가 되어 일을 마치자 부인이 술상을 차려왔다. 고생하셨으니 한잔하고 가세요. 혼자 마시는 술이 이리 쓸쓸할 줄 몰랐어요. 김목수는 감사히 술을 받아 마셨다. 오랜만에 마시는 좋은 술이라 기분이 좋아졌다. 그 후로 김목수는 매일 그 집에 나가 일했다. 지붕의 처마가 썩어서 고치는 일이었는데 높은 곳에서 일하다 보니 집안 곳곳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 김목수가 처마에서 일하다가 문득 뒤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빨랫줄에 남자 옷가지들이 널려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젊은 남자가 입을 법한 옷들이었다. 김 목수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부인에게 물었다. 마님, 댁에 영감께서 돌아오셨나 봅니다. 뒤안에 남자 옷들이 널려 있던데요. 부인이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건 제 시아버님 옷입니다. 며칠 전에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안채에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술이 떨어졌소. 빨리 새 술을 가져오시오. 목소리가 꽤 젊어 들렸다. 부인이 화들짝 놀라며 김 목수에게 속삭였다. 시아버님이 며칠 전부터 오셨는데 연세는 많으시지만 술을 워낙 많이 드셔서요. 성격도 까다로우시고 제발 조용히 일해주세요. 괜히 시비가 붙으면 곤란해요. 김 목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심이 생겼다. 시아버님 목소리가 참 젊어 보이네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아, 그분이 연세에 비해 기력이 좋으세요.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어서 일을 마저 하세요. 부인이 서둘러 안채로 들어갔다. 며칠 더 지난 어느 저녁, 김 목수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황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 집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쫓아오고 있었다. 목수님, 잠깐만요. 제발 기다려 주세요. 부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리 급하게? 목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시아버님이 저를 괴롭혀요. 부인이 김 목수의 소매를 붙잡으며 울먹였다. 술에 취하면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요. 며느리인 저에게 손을 대려고 하고 남편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시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김 목수는 당황했다. 이런 일에 자신이 끼어들어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님께 대드는 것도 아니고. 제발 오늘 밤만 그냥 제 곁에만 있어 주세요. 시아버님이 술에 취해 쓰러지면 제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저 혼자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시아버님이 함부로 못하실 거예요. 부인이 간절히 매달렸다. 나무 10짐을 드릴게요. 아니, 20짐이라도 드릴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김 목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부인의 간절한 눈빛과 가족들이 굶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밤이 깊어 부인이 뒷문을 살며시 열어 김 목수를 들여보냈다. 안채는 조용했고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아버님이 주무시니 이제 안심이에요. 부인이 김 목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춥고 고생 많으셨죠? 이거라도 드시고 몸을 좀 녹이세요. 시아버님이 주무시는 동안은 조용히 계시면 돼요. 김 목수가 방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잘 꾸며진 방이었다. 비단 이불과 나전 칠기상, 그리고 김 목수의 시선이 방 구석에 놓인 신발에 멈췄다. 남자 신발이었는데 그것도 젊은 남자가 신을 법한 깔끔한 신발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신발이 너무 깨끗하다는 점이었다. 마님, 저 신발은 누구 것입니까? 부인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다. 아, 그건 제 남편 것이에요.
그리워서 가끔 꺼내놓곤 해요. 신발이라도 보면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김목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상하다. 신발이 너무 깨끗한데 마치 방금 벗어놓은 것 같아. 그리고 북경에 간 지 몇 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발을 꺼내놓을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술을 마셔 주었다. 남편분이 그리우시겠어요. 사신으로 가시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네, 정말 그래요. 편지도 요즘 뜸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부인의 목소리에는 진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한밤중이 되어 김목수가 뒤안으로 나갔다. 변소에 가려는 것이었는데 어디선가 남자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시아버님이 주무신다고 했는데 김목수가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안에는 시아버님이 아니라 30 안팎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것도 술을 마시며 뭔가를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다. 저건 시아버님이 아니잖아. 완전히 젊은 사내인데 그럼 부인이 거짓말을 한 거야? 김목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정확히 알아볼 수가 없었다. 김목수가 급히 안채로 돌아가자 부인이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래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마님, 시아버님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사랑채에 있지 않습니까?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분은 제 남편의 서재자예요. 남편이 없는 동안 집안일을 돌봐주고 계세요. 그럼 왜 처음엔 시아버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숨어 계시는 겁니까? 부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처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분과 정을 통하고 있어요. 김목수가 놀라 입을 벌렸다. 남편이 없는 동안 외로워서. 처음엔 그냥 집안일을 부탁하는 사이였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 하지만 요즘 그분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질투심에 당신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분이 질투하게 만들어서 제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정말 죄송해요. 그때 사랑채에서 남자가 나타났다. 아마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나 보다. 뭔 소리가 이리 시끄럽소? 이 밤중에.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김목수는 더욱 놀랐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같은 동네에 사는 박서방이었다. 박서방,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김목수, 자네야말로 이 밤중에 여기서 뭘? 둘 다 서로를 알아보고는 당황했다. 박서방은 원래 김목수와 같은 처지의 가난한 목수였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돈이 생겨서 동네 사람들이 수상히 여기던 참이었다. 자네가 이 집 서재자라고? 언제부터 글을 읽을 줄 알았나? 아니다, 김목수. 나는 서재자가 아니다. 박서방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이 집 진짜 주인이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요즘 돈을 번 것은 도박도 아니고 품삯도 아니다. 이 여자 때문이다. 박서방이 부인을 가리켰다. 이 여자는 부잣집 마님이 아니라 기생이었어.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순진한 사내들을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업이지. 김목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럼 나를 완전히 속인 거야? 부인이 나타나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활짝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이전의 애절함이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기생다운 교활함이 있었다. 이제 다 들켰네요. 맞아요. 저는 기생 출신이에요. 춘향이라고 불렀죠. 김목수가 분개했다. 그럼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요? 남편도 없고 시아버님도 없고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요? 아니에요. 목수님.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당신한테는 진짜 나무를 주려고 했어요. 당신은 진짜 불쌍해 보였거든요. 춘향이 박서방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박서방님과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짜 정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이런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집 주인이 돌아온 것이었다. 어서 도망쳐요. 진짜 집주인이 돌아왔어요. 셋이 황급히 뒷담을 넘어 골목으로 달아났다. 뒤에서는 도둑 잡아라 하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사람들이 쫓아왔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성 밖의 한적한 곳에서 다시 만났다. 밤새 도망 다닌 탓에 모두 지쳐 보였다. 춘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수님,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엔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어젯밤 일을 겪고 나니 정말 미안해졌어요. 박서방이 김목수에게 말했다. 김목수,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나? 당신 연기 솜씨가 꽤 괜찮던데. 어젯밤에 보니 순진한 척하는 것도 의심하는 연기도 그럴듯했어. 춘향도 거들었다. 맞아요. 셋이 함께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더 믿음직스럽게 보일 테고. 김목수는 한참 고민했다. 사실 어젯밤 일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스릴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가족들이 굶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국 김목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나는 정직하게 살겠소. 비록 가난하더라도 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 박서방과 춘향이 실망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어젯밤 일에 대한 보답은 해야지. 춘향이 보따리에서 은전 몇 냥을 꺼내 김목수에게 건넸다. 이걸로 나무도 사고 쌀도 사세요.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그 겨울 내내 김목수는 춘향이 준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그 밤의 일이 자꾸 생각났다. 나도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박서방처럼 돈을 벌 수 있었을까? 봄이 되어 동네에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다. 박서방과 춘향이 시골로 내려가서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말로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했다. 김목수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 거짓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 진실한 사랑이 되었구나. 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어. 어느 날 김목수는 장에서 나무를 사며 나무장수에게 물었다. 혹시 박서방이란 사람 아시오? 최근에 시골로 내려갔다는. 아, 그 사람이요. 처음엔 좀 건들건들하더니 요즘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부인과 함께 열심히 농사 짓고 동네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김목수는 마음이 훈훈해졌다. 세상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많다더라. 거짓으로 시작된 일이 진실한 사랑으로 끝나고 속으려다가
오히려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니 말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묘해서 나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진정한 정이 들면 선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면 결국에는 복이 돌아오는 법이다. 김목수는 그 후로도 정직하게 살아서 결국 마을에서 인정받는 목수가 되었고 박서방과 춘향은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세 사람 모두 제각기 다른 선택을 했지만 모두 나름의 행복을 찾았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 이는 조선 후기에 전해 내려오는 야담 중 하나로 실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었다고 한다. 훗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선비가 이런 시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가난한 이 땔감 구하려 하다가 뜻밖의 인연으로 기이한 밤을 보내니 거짓과 진실이 어우러진 세상에서 각자의 길 찾아 행복을 얻었도다. 이후 한양에서는 김목수의 하룻밤이라 하여 예상치 못한 복을 받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고 춘향이의 개과천선은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 사랑으로 인해 착해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고 한다. 지금도 그 동네 어르신들은 추운 겨울밤이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고 말한다더라.